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에는 황사까지 더해질 수 있어 3월 못지않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아기에 스마트폰이나 TV 등 미디어 노출이 많으면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노출은 시각 중추만 자극하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 않아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가 지난주 제조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했던 성분 자료와 실제 성분이 달라서인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부산스럽고 주의가 산만하면 혹시 ADHD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신경정신질환계의 감기라고 불리는 ADHD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꽃샘 추위 덕분에 최근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황사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이 사라지고 잿빛 먼지돔에 갇힌 도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숨쉬기가 두려웠던 지난달 초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주기적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습 사태는 3월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서울의 3월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6 마이크로그램.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특히 올봄은 중국발 스모그 영향에다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의 첫날, 봄 시샘 추위로 공기는 잠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공습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황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3월 못지않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4월 하늘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군부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대기 오염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출가스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 온실가스로 그동안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골치였던 온실가스를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필터에 먼저 포집한 이후에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플라즈마 버너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공군 경유차량 2대에 1년 동안 플라즈마 버너 장치를 장착해 시범 운용한 결과 매연 배출량이 9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소형 플라즈마 장치로 기존 경유차의 매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군이 손을 잡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기술이 군부대 현대화와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현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시범 적용을 통해 플라즈마 버너 장치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용 차량의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유아기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교수 연구팀은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과 정도에 따른 언어 발달 지연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언어 발달 지연으로 치료를 받은 평균 연령 생후 33개월의 아동 40명과 같은 기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아동 66명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된 비율이 언어 발달 지연군에서는 63%나 되는 반면 대조군에서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언어 발달 지연군의 85%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미디어를 처음 접했으며 미디어를 혼자 보는 경우도 79%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뇌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 활성화되지만 미디어 노출은 시각 중추만을 자극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며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활기찬 걷기 운동으로 관절염에 의한 신체 기능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무릎과 고관절 등 하체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매주 1시간, 하루 10분 정도 활기찬 걷기 운동만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하체에 관절염이 있지만 초당 1m 속도로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5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5세대 이동통신 5G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20살 이상부터 59살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5%가 5G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리어답터 등의 사용 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은 26.9%였고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6%에 그쳤습니다. 5G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로는 초고속 속도를 체감하고 싶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신기술을 남보다 먼저 사용하고 싶다거나 고화질의 동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와 안동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이화여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는 곳으로 지난 2015년 가천대와 경북대 등 8개 학교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까지 모두 30개 학교가 뽑혔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5개 학교는 단과대 설립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공자 정원을 2022년까지 919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 최소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지난 31일에 우리나라 제약업계를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중지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코오롱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그런지 인보사에 대한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기사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네.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세포 명칭이 바뀐 것뿐이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때문에 관련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인보사가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퇴행성 관절염이 무슨 병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흔히 무릎이 시리다고 하는 병이 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관절이 붓고서 딱딱해지고 또 튀어나와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원인은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손상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골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요즘은 20대 젊은이들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도 거의 20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겁니다.
네. 자, 20년간 1,000억 원 이상을 들일 정도로 정말 공을 들인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이 인보사가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보사의 작용 기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골관절염 치료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초기 골관절염의 경우는 병원에서도 휴식이나 적절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 약으로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중증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주사요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구하고 말기로 진행되면은 이 연골을 인공연골로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인보사는 말기로 가기 전에 중증 골관절염 환자에게 주사하는 치료제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인보사는 약으로는 안 됐지만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쓰는 주사 치료제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인보사의 효과는 어떤가요? 사실 이 주사로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관절 연골의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관절 연골은 마찰이 되고 마모되거든요. 그래서 재생 속도가 마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골관절염을 주사로 치료하는 거는 이 관절을 재생하는 것보다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관절 연골 쪽에 주사를 놔서 이를테면 기름칠 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성분을 주입해서 기름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윤활제 역할로 히알루론산을 주사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통증을 완화해주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사들은 연골 재생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데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상 먹는 약이랑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약사들은 이 성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연골 세포를 넣어주면은 이 세포들이 관절 연골 부위에 정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절 연골의 재생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하지만 대부분 세포 치료제는 그런 재생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고서 몇 주가 지나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됐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 성분들이 모두 흡수가 돼서 다시 마찰로 인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상 이것도 통증 완화 효과만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인보사는 연골 세포에다가 유전자 변형 세포까지 넣어줬습니다. 예. 자, 일단 대부분의 주사 치료제는 뭐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통증 완화 효과는 있었고요. 네. 자, 인보세는 그래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네. 다른 치료제와는 좀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나요? 네, 약간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간 이 인보사에 들어간 유전자 변형 세포가 있어요. 예. 여기에 TGF 베타 1 유전자, 그러니까 이 성장인자 유전자가 이 유전자에 연골 유전자에 쏙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 세포는 그 유전자, 즉 성장인자를 계속 발현하거든요. 이 성장인자를 계속 주변으로 내뿜는다는 겁니다. 이 성장인자는 관절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 연골 세포랑 유전자 조작 연골 세포를 3대1 비율로 섞은 것이 인보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보사도 재생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염증을 완화하고 또 윤활 역할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 효과가 좋아서 쓰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재생 효과를 크게 보인 약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인보사 성분이 알려진 것과 좀 달랐다 이 점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보사에 들어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 연골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유전자가 변형된 연골 세포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 사람 연골 세포는 맞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 유전자 조작 세포가 처음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섞인 물질은 같은 유전자가 삽입된 이 신장 세포, 즉 콩팥 세포였고요. 코오롱 측이 인보사를 미국에서 시판하려고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다가 예. 이거를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밝혀진 겁니다. 임상 3상,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밝혀진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들어간 거는 연골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였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장 세포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신장세포는 인보사를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세포거든요. 예. 추정하기로는 성장인자를 만들 때 신장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신장세포에서 만든 성장인자를 정교하게 분리하지 못해서 이 최종 약에도 중간 단계에 쓰이는 신장세포가 혼입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세포의 확인 및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로 밝혀진 오류다. 원래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신장세포로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코오롱은 이제
최신 기술인 STR 기법으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네. 이같이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04년에 허가받을 당시에는 좀 더 덜 진보한 기술로 분석했을 때 예. 이제 유전자 변형된 세포가 연골세포의 특성을 보였다. 그래서 연골세포라고 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현재 더 진보한 기술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STR 기법으로 최신 기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냐 이런 질문에 코오롱 측은 이 검사는 STR 검사는 미국 FDA에서도 필수인 검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인보사를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약을 여기 위탁 업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보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STR 예. 검사를 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의외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걸 안 한 이유가 충주 공장에서 이 인보사를 단일 생산하는데 그래서 허가 당시에는 STR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충주 공장에서 단일 생산하니까 예.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약 성분이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분 그대로 있었는데 뭐 정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전성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약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해소가 되더라도요. 회사 자체의 신뢰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예. 15년 동안 제대로 검사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사실 STR 기법이 굉장히 최신 기술이라고 코오롱 측이 밝히긴 했는데요. 그렇게 최신 기술은 아니고요. 예. 90년대 중반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뭐 네. 검사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성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쓰였다고 해도 인보사로 통증 완화 효과를 보기는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코오롱 측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형질 전환 세포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세포는 일정 기간 이후에 체내에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때문에 식약처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거고요. 식약처도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즉 이런 대체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국내 판매된 인보사에도 이런 같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식약처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이 결과는 오는 1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식약처에서 조사 결과 좀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코오롱 측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는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부의 돈은 주인 없는 돈이란 인식 아래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항공권 연구비 유용 의혹.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4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36번 동행했는데 배우자 항공료 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그다음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들의 내역, 이 내역을 주셔야만 아마도 연구 과제비에 다른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부실학회 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자는 1,300여 명으로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는 와세카 오믹스 등 2개 학회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유용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속된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검증 절차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출장 갔다 오면 그냥 그 서류 제출하면 끝이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실학회 참가 비용으로 정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힌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연구개발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고질적인 병폐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해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까지 탈취해가는 스톱 랜섬웨어가 발견됐습니다. 스톱 랜섬웨어는 감염 후 사용자 PC 내의 파일을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동시에 몰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해 비밀번호나 스카이프 대화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합니다. 스톱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일의 첨부 파일을 실행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웹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빼는 등 전면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모바일 웹페이지가 처음 선을 보인 지 10년 만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개편안을 6개월여 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편 후 첫 화면은 검색창과 서비스 바로가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뉴스 5개와 사진 2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기존 첫 화면의 최상단에 있는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겨야 이용할 수 있는 뉴스 섹션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자체로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등 2개 화면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나 모바일 웹보다 사용자가 2배가량 많은 모바일 앱의 첫 화면은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있는 기존 버전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페이스북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모은 별도의 뉴스 페이지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현지 시각으로 1일 디벨트와 빌트 등을 발행하는 유럽 최대 미디어 기업 악셀 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데프너 CEO와의 대담 영상을 공개하고 이런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뉴스를 얻도록 돕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는 해결책을 찾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뉴스 페이지는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한 뉴스피드와는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 뉴스 페이지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발행사들의 돈을 벌어주고 저널리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인들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3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불이 난 데다 진화 작업 중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붉은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일어난 곳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 양산주 무리연 산악지대. 지난달 30일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70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산이 깊고 지형이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골에 몰아치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십 명의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군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39의 소방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날 산시성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나 9,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베이징 근처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수천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참사로 소방관에 대한 교육과 장비,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적도 태평양 부근에서 나타나는 시계 방향 대기 순환인 워커 순환의 강화는 기후 시스템 내의 자연 변동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은 워커 순환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보다 자연 변동성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에 강하게 관찰된 워커 순환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감소시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워커 순환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다양한 기후 모델 실험 내용을 함께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인간 활동이 열대 지역 대규모 대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전 지구를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정확한 기후 시스템 관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산만하고 성급하다면 혹시 ADHD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ADHD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ADHD 더 이상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등장한 용어인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인데요. 일종의 발달 장애로 어려서부터 그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이후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 증상이 두드러져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신경정신질환계의 감기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ADHD 유병률은 대략 3에서 8%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아서 남아의 유병률은 약 1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적어도 한두 명이 ADH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ADHD로 진료받는 인원이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점점 ADHD 유병률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점점 ADHD라는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ADHD 하면 저는 좀 주의력 결핍, 좀 산만한 행동들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ADHD의 핵심 증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으로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으면 부주의하고 산만한 특징을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잘 까먹고 준비물이나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멍하니 있어서 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미있어 하거나 하고 싶은 것에는 집중을 잘 하지만 하기 싫거나 지루한 것에는 오래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과잉 행동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수업 시간에 착석이 잘 안 되고 앉아 있더라도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고 옆에 친구를 건드리며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이란 욱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제대로 다 읽지도 않고 답을 적기도 하는 등 성급한 실수가 잦고 본인이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 등 욕구를 지연시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좀 과제를 잘 까먹거나 멍하게 있는 행동도 ADHD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ADHD는 다양한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많이 거론되는데요.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기능을 해주어야 충동을 조절하고 참고 어떠한 행위에 동기가 생겨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분비 저하나 기능 장애가 ADHD 증상 발현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ADHD 경우에는 틱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틱장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실제로도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틱은 일단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또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틱에는 눈 깜빡이기, 코 찡긋하기, 어깨 움찔하기, 팔다리 움직이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음성 틱은 킁킁거리는 소리, 헛기침하는 소리, 크게 내지르는 소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틱과 운동 틱이 같이 1년 이상 나타나면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운동 틱이나 음성 틱 둘 중 하나가 1년 이상 나타나면 지속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틱은 대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서 가장 흔하게 먼저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10대 후반이 되면서 60에서 80% 정도 틱 증상이 호전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상 ADHD의 10에서 30%에서 틱 장애가 동반되고 뚜레츠 증후군의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ADHD를 동반된다고 하고 있어 서로 높은 공존율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ADHD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성인에서 나타나는 ADHD는 아동에서 나타나는 ADHD와 좀 증상이 다른가요? 성인들의 경우는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 사항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두 가지는 꼭 빼먹게 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었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로 인한 피드백을 많이 자주 받으면서 위축되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업무 수행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증상들이 그냥 성격으로 분류가 돼서 ADHD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인 ADHD는 질병 인지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성인 ADHD 유병률이 4~5%인 것을 고려하면 20에서 44세 환자가 한 82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44세 성인 중 약물치료 환자를 받은 것은 한 8천 명 정도입니다. 1%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ADHD가 널리 알려져 있고 어려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지금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인 시절에 ADHD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ADHD의 핵심 증상들 외에도 감정 조절 어려움, 대인관계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2차적인 증상들도 생기고 지속하면 성격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ADHD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동 ADHD와 성인 ADHD 모두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면 약물 치료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ADHD 약물 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식욕 저하나 두통, 불면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고 불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아동의 경우는 부모 교육이나 행동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인지행동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욕심으로 아이한테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ADHD 약물 치료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입니다. ADHD 아동들은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게 잘 되지 않고 차분하게 무언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이나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부모나 선생님에 대해서 억울함과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가득해지고 피해의식이 생겨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라고 방치할 경우에는 성인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한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니 울음을 뚝 그치는 아이의 모습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유튜브 양육은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뇌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아동의 ADHD나 틱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늦추고 올바른 활용을 유도하는 가정과 학교의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